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깜짝 열렸죠. 그리고 지금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들어갔고, 자, 남북미 관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자유한국당 또 더불어민주당의 상반된 의견 오늘 2부 시간에 들어보겠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정기상여금 또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여기 지금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의당도 지금 반대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목소리 잠시 후에 바로 들어보겠고요.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 오늘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욕설 파일 공개로 불거진 이 정치인의 사생활 공개와 관련한 논란 함께 토론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또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킨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정의당이 반대 피켓 시위까지 벌인 바 있는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시위까지 하셨는데 결국 통과가 됐네요. 네, 그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국회가 그것과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착잡한 심경입니다. 네, 반대하시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이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저임금 두 자릿수 실행이 되고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산입범위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한마디로 임금 상승률에 대한 효과가 다시 도루묵이 되는, 이런 한마디로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특히나 최저임금 바로 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에 한 155만 원 받고 식대, 교통비 한 20만 원, 3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월로 따져서 그러니까 1년에 한 200~300%의 상여금을 받아서 한 달에 고작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다시 두 자리가 또 오른다 하더라도 전혀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없는 이런 법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킨 것이고요. 거기 조금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양대 지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쉬운 해고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이런 정부의 행정 해석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통과된 법안에도 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최저임금법상에는 원래 이것이 그 노동자 과반의 그리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것을 이번 법안에는 의견을 듣는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이런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노조가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체불임금도 제대로 달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산입 범위를 결정할 때 의견을 듣고 노동자들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들어준다고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전 정부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이런 법안이
이 새 정부에서 촛불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예, 방금 새 정부 촛불 정부라고 부르셨고 공약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고 거기에 발맞춰서 금년부터 대폭 인상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왜 여기에는 동참을 했을까요? 결국은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두 자릿수 인상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집권 정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계의 여러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또 국회 안에 보수 야당들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특히 뭐 올해는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두 자릿수 올려주고 내용적으로는 재계 기업에 부담 지우지 않는 이런 꼼수 인상안을 만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집권 여당 정부도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정부와 또 여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기 상여금에서도 최저임금의 25%까지는 용인, 또 복리후생수당에서도 최저임금의 7%까지는 용인했기 때문에 정말 최저임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는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고친 것은 뭐 연봉 4천 이상이 되는데도 우리의 좀 약간 기형적인 임금 체계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이런 데들을 좀 고치기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실 오늘 법사위에서 이 안이 다뤄질 때 노동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개편안이 이루어진다 해도 90%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네네. 10% 정도의 노동자들에게 이제 아쉬움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10%가 뭐 누구냐면 딱 최저임금 바로 차상위 임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55만 원 받는 그 기본급, 그다음에 연 한 200~300% 받는 노동자들의 그 상여금을 월별로 다 쪼개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식대 뭐 교통비 한 30만 원 받는 노동자들 이 임금을 다 따지면은 2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25%, 7% 이 계산을 다 하고 나면은 19만 원이 기본급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0만 원대로 기본급이 이분들은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올려줘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그것도 상여금 한 200~300%를 가지고 그나마 200만 원 수준을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 효과를 완전히 짓밟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이나 성과금, 뭐 기타 수당 이런 게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거 사실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걸 뭐 서구식 연봉제 비슷하게 딱 모든 걸 기본급화하는 이런 식의 임금 체계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노사 양측이 임금 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체계를 올려주지 않은 채 기형적으로 임금 인상을 하는 이런 방편으로 상여금을 갖다 붙이고 무슨 수당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노사 양측이 기존의 어떤 그 임금 체계에 대한 임금 인상의 어떤 방식에 대한 노사 양측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총에서도 처음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된 논의를 경총과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엔 결국은 이런 것도 대기업에서는 다 단협을 통해서 단체 협상을 통해서 노사 간에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변경을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노동 현실이고요. 노조가 없는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법률이 이거를 딱 방어를 치게 되면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엄연히 자영업자나 또 조그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건 동의하시죠? 네, 이 문제에도요. 제가 법안 소위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대표자분이 오셔서 진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대기업이 우리의 납품 단가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대기업은 우리 납품 단가를 안 올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제까지 성장의 과실을 다 대기업이 가져갔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라든가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아주 높은 수준의 임대료라든가 골목상권 침해라든가 이렇게 지불 능력을 중소기업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이제까지 독점해왔던 것들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을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아주 이런 고약한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기업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개혁은 안 하고 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지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고 계속 재벌 대기업들의 어떤 특혜나 기득권 보호 이런 것들은 해나가면서 알겠습니다. 그나마 1년도 안 된 최저임금을 다시 뺏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옳지가 않은 것이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이 함께 가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을들의 싸움만 붙인다. 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코너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는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만 2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2번이나 만나는 등 정말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싱가포르에 깜짝 등장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가짜 김정은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사진 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 따르면 27일 일요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분장한 호주 국적의 중국계 대역 배우 하워드 X가 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 나타나 정말 전 세계의 시선을 싹쓸이했는데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헤이 트럼프, 나는 벌써 싱가포르에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한 번 만나면 곧바로 가장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에 트럼프 코스프레로 유명한 데니스 앨런과 다시 한번 싱가포르를 찾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워드 엑스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시에도 깜짝 등장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분장한 인물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진 봤습니다만 김정은하고 별로 안 닮았던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누리꾼들은 김정은 위원장보다 시진핑 주석 닮았다라는 평이 많았고요. 그런가 하면 한 누리꾼은 의정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졸업사진용 분장이 더 기대된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수도관이 집이 되게 생겼습니다. 주택난이 우리보다 심각한 홍콩에서 수도관 주택 짓기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수도관이요? 흔히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콘크리트 수도관 있죠? 큰 거 대형? 네. 그걸 일명 오포드라고 부르는데 이 수도관 주택을 홍콩의 건축가 제임스 로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실 많이 쌓아져 있고 남아 도는 수도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 지름이 2.5m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접이식 침대도 넣고 미니 냉장고도 미니 주방에 에어컨까지 설치를 하고 또 별도의 공간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화장실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수도관이 사실 콘크리트로 완전체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또 매설용이기 때문에 방수도 잘 된다고 해서 이미 대량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콩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죠. 한 달에 평균 1만 달러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지 살 수 있는데 이 수도관 주택 같은 경우는 3,000 홍콩 달러 하나로 40만 원 수준으로 공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고시원도 한 3평 되죠? 저도 그 생각부터 들었는데 누리꾼들 다소 씁쓸해하는 표정 볼 수 있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듯한 형태인데 현실이라니라는 말도 있었고요. 뭐 그런가 하면 당장 빈곤층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홍콩에 앞서서 7월 1일에 중국 심천에서 이 수도관 주택 시범단지가 먼저 선보인다고 하니까 과연 이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저렴하고 실용적인 주택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네. 또 다음 뉴스는요? 따뜻한 뉴스들이 오늘 한 주 시작부터 좀 나왔어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먼저 13살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76살 할아버지를 살렸다는 건데 이야. 엄마가 마당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위해서 119를 신고하러 간 사이 심장 멈춤 후 4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또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뒤에도 할아버지 코끝에 손등을 대고 숨 쉬는지 확인한 뒤 구급차로 이송하는 그야말로 차분한 응급처치술을 보였다고 합니다. 13살 초등학생?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배웠대요?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권중원 군은 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할아버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네. 권 군의 할아버지는 현재 급성 알러지성 기도폐쇄익으로 이식을 잃었지만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또 따뜻한 뉴스는요? 충남 옥천군 청성면사무소에 지난해 2월부터 매월 10포대 이상의 쌀을 놓고 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어 화제인데요. 이 독지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전화 한 통만 남긴 채 현재까지 15개월째 매월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30kg에 달하는 쌀을 지금까지 기부했다고 합니다. 면사무소는 관내 저소득 주민과 독거노인에게 쌀을 나눠줬다고 하고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또 있어요? 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주차장 차량에서 돈 1,400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22살 S군 이야기인데요.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는 이 절도범인 S군을 잡았지만 사연을 듣고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일자리까지 알아봐주는 등 제2의 삶을 살게 해줬다는 소식입니다. 네. 고아로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겪었는데 아이고. 경남 거제에서 어깨 너머로 용접 기술을 배워서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600만 원을 모았지만 이 돈 역시 잘 아는 형이 훔쳐서 달아나는 등 계속 시련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작정 광주행 버스를 탔고 직업을 구해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찜질방 생활을 하게 된 와중에 절도죄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1,400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비록 죄를 저지르고 붙잡혀온 죄인이지만 그도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생각과 장래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도왔다고 말하고요. 이 1,400원이라는 돈이 빵 하나 우유 하나 겨우 살 돈이잖아요. 그런 만큼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에 따라 감경 심사를 받도록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발장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옮긴다고요?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있죠? 그 여의도 국회 건너편에 보면 한양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 있는데 2007년부터 쓰고 있거든요. 한나라당 시절부터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죠. 다른 당들이 여의도 주변에서 뭐 이리저리 이전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11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왔어요. 게다가 대통령 2명 배출하면 아주 명당이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로 해서 당선됐는데 그때 당사도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요? 여의도에서 상당한 명당 자리죠. 국회 앞이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지만은 흔히 이제 여의도에서는 한나라당 앞에서 보자. 뭐 그러면 그 앞에서 약속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문제죠. 현재 한 1억 정도 월세 나간다고 임대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의석수도 줄었고 뭐 후원금, 정당 보조금이 줄어가지고 작년부터 좀 옮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영등포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방선거 끝나고 7월에 구체적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사가 급하겠습니까? 그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후폭풍이 불 거거든요.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홍준표 대표 체제가 공고해지든지 아니면은 다른 체제가 들어서면
세술은 뭐 세부대에 담자. 예,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매듭이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우선 지도체제 개편 논란이 끝나고 난 후가 될 거다. 네. 혹시 옮기더라도. 그렇죠. 지금 여의도 오기 전에 어디 있었죠? 2007년에 그 염창동 건물에 있었어요. 염창동? 예, 당시에 사무총장이던 김무성 의원이 구해온 당사인데 저도 한참 거의 기자실 다녔는데 여의도에서 차로 한 20분 걸렸는데 그때 왜 염창동으로 옮겼느냐? 차떼기. 불법 대선 자금 후폭풍으로 해가지고 검소한 컨셉. 그때 그 뭐 창고 건물이다 그랬었거든요. 예, 거기가. 예. 그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여의도가 아니었나요? 당사가? 열린우리당 그 불법 대선 자금에서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양쪽 다 그랬죠. 영등포 청과시장 당사 한동안 유명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거기 예. 이제 수박 사다 먹고 뭐 그랬는데 그때 이제 불편하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랬고 또 밖에서 뭐 쇼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두 당이 은근슬쩍 다 같이 여의도로 돌아왔었죠. 예,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사 여의도죠. 네, 민주당은 자기 건물이에요. 샀어요 건물을? 예. 한국당에 비해서 돈이 그리 많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난 대선 전에 금리가 한참 쌌거든요. 예. 지금도 좀 과거에 비해서는 싸지만은 대출을 많이 내면은 차라리 건물 갖는 게 낫다. 이른바 뭐 갭 투자. 임대료보다도. 그렇죠.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당사를 아예 샀습니다. 예. 건물을 그 통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예. 여당이 야당보다 그러니까 경제적 형편이 좋긴 좋은가 봐요. 낫긴 낫겠죠. 근데 양당 공이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이제 당들이 보면은 형편 좋을 때 당사 샀다가 뭐 팔아가지고 임대했다가 이랬는데 그때는 특별당비, 뭐 총재가 돈을 좀 만들어 오기도 하고 의원이나 이런 사람 중에 또 부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 돈 좀 많이 내고 예. 또 이제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당사들을 마련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요즘 정당들은 당사 옮길 때 전부 생각하는 게 국고보조금밖에 없어요. 이게 국고보조금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월에 얼마 들어오고 선거 때 얼마 들어오면 돈을 얼마 남기고 오늘도 이제 지방선거 선거 보조금 발표가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아가지고 130몇 억, 이제 맞아요. 민주당이 120몇 억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심사비 뭐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받아가지고 쓸 생각밖에 안 하는데 이게 대체로 세금이잖아요. 전부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 뭐 공영제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국고가 이제 투명하게 지원한다 이런 방향은 맞는데 그 당비 낼 생각 없이 남의 돈으로 다 이런 계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옛날식으로 그렇죠. 뭐 고액 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이걸 제일 좋은 것은 소액의 많은 당원들이 있는 게 그게 제일 바람직한 좋겠지만은 뭐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당사가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 중심으로. 원내 정당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회에도 사무실 많은데. 그렇죠. 그거에 비해 가지고 또 근데 당사는 선거 때는 당사를 많이 쓰거든요. 대선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게 유지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선거 때만 임시로 좀 빌려서 쓰고. 주 대부분의 그 기간 동안에는 국회에 와서 좀 일들 많이 하고 이게 이런 건 있습니다. 정답이죠. 지금 한국당 당사도 그 건물주가 안 좋아해요. 그 앞에서 시위도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무실보다 좀 비싸게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당사들이. 네. 오늘은 당사 이야기 좀 해봤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지난 토요일 깜짝 제2차 남북정상회담 열렸죠. 근데 이제 한 달 전인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으로 지지하자 한 그 지지 결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무산됐네요. 자, 자유한국당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먼저 목소리 들어보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목소리까지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입니다. 네, 결국 그 표결에 붙여지지 못한 거죠. 상정이 안 된 거죠. 이 결의안 비준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어떤 다수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이야기하셨죠. 예. 여야 합의된 어떤 그런 것이 의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결의안 내용을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우리 한국당은 이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된 원인이 북한 핵에 있기 때문에 북한 핵의 폐기라는 용어를 쓰자는 입장이었고, 예. 여당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자 해서 영어로 사용해서 차이를 못 좁혀서 그 결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오늘 무산되었습니다. 예. 판문점 선언에는 그 대목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판문점 선언에는 그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이제 그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북한 핵에 대한 용어를 안 쓰고, 예.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안 쓰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선호하고 국제적으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많이 쓰고 우리 한국당에서는 이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선에 기초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개발 생산 배치 접수 반입이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용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파기선은 이게 잘 안 지켜진 것은 우리는 지켰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안 지켰다. 북한의 핵 폐기를 완성시키면 자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예. 북한은 조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좀 다르게 좀 쓰고 있어요. 예.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력자산의 운영이라든지 미국이 갖고 있는 핵까지 해서 핵군축을 포함해서 미국과 북한의 핵군축 회담을 포함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분명히 경계를 지어서 북한 핵 폐기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북한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냥 완전한 예. 핵 폐기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해서 예. 네, 그 두 글자가 없는 결의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런 입장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번 얘기했던가요? 오히려 그 북미 정상회담 끝난 후에 이거 만약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에 또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또 2차 문재인 정부 2차 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북미회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끝나고 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선언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지난주에 잠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취소 이랬다가 지금 다시 6월 12일 목표로 계속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건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때 트럼프가 취소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의제 합의였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의제를 북한이 안 다루려고 회담장에 안 나타나니까 실무회담에 예. 취소했는데 지금 판문점에서 현재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죠. 예. 성김 대표를 담당을 해서 의제 합의가 지금 계속 총일 논의되고 있고. 그렇죠. 또 의제 합의 이후에 또 싱가포르에서 경호 의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준비하기 위해서 예. 미국 팀도 가 있고 예. 북한이 또 이동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위한 6월 10일 회담을 위한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진전하고 있는 양상을 생각하면 국회가 그냥 좀 그 지지 결의안 정도는 빨리 채택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전문 자체를 판문점 선언 전문 자체는 절차상으로 그렇고 재정 부담 문제든지 국회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이전의 관행상으로 전문 자체를 비준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이렇게 입장을 가졌었고요. 예. 전체적인 그 구도 속에서 결의안을 가는 것은 뭐 의미 있다 생각해서 아마 여야도 당시 드루킹법안 합의할 때 예. 합의를 했는데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합의안을 예. 만드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입장 차를 못 좁히는 것이 좀 안타깝죠. 예. 네. 그나저나 토요일 날 있었던 그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파격적이었죠. 모든 국민이 놀랐는데 아무튼 김정은이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는 의지 있는 부분, 북한이 이제 요구했던 부분 고려는 그렇고 우리 정부도 상황이 이렇게 교착되는 데서 타결을 해야 되는 절실함 때문에 여러 가지 격식과 관계없이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남북 간이 정상적이고 또 남북 관계의 발전에서 정상이 자주 만나는 좋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사전 사후 좀 투명했으면 좋겠고 2시간 동안 내용이 너무 절제되게 알려졌어요. 그 절제된 내용 중에서 김정은이 계속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했는데 어떤 워딩으로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전의 워딩이었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의 유언이다. 난 지키겠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다른 표현, 다른 워딩으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의지 또 북한 체제의 의지를 좀 어떻게 이야기했다는 걸 좀 알고 싶었는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도 어느 기자가 계속 집요하게 물었는데도 대답을 대통령이 시원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곧 협상해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 남북 정상 사이에 내밀하게 의견 교환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낱낱이 공개하는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러나 비핵화 의지에 관련돼서는 그 협상에 대해서 CBID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일정과 수준과 감찰 수준이라든지 또 체제 보장에 대한 수준 이런 부분은 협상의 의제로서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그 협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좀 잘 전달되는 게 좋은데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 부분이 좀 감추어져 있잖아요. 지금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다. 과거형이었거든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옛날 목표였는데 이랬던 것도 확인하였다. 이게 굉장히 표현상에 저는 수없이 읽어봤는데 너무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 궁지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선거 앞두고 구해준 그런 정상회담이다 이런 평가를 했던데 그건 동의하세요? 제가 기자회견문을 찾아서 봤습니다. 기자회견문 어제 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은 없고요.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완전하게 영구적인 북핵 폐기를 이뤄내야 된다. 우리 한국당이 미국에 대통령에게 트럼프에게 보낸 7개 항이 관철되길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 기자회견문에는 제가 못 봤어요. 그 대표 페이스북도 제가 나누기 때문에 봤는데 그 내용은 없는데,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야당의 총재의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과 생각을 같이 할 겁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고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강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오늘 결국 지지결의안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들께 유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게 분명하게 북한 핵폐기라고 하는 북한 두 글자는 꼭 들어가야 한다. 근데 그걸 지금 여당이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여야 원내 교섭단체들이 합의했던 것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었습니다. 그 지지 결의안 의장께서 제안하신 그 지지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 판문점 선언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정책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환영하고 이 동선언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이 결의안에 지지 결의안에 나와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라는 표현을 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지지라는 말을 동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북핵폐기라는 표현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전부 다 북핵폐기라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반도 비핵화는 이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써온 공식 용어입니다. 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9.19 공동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이 북핵 관련된 공식 문서와 국제회의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것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태우 정부 이래로 역대 정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도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고요. 미국도 북한 핵폐기보다 빈번하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의견 대립을 상당 기간 겪어서 논란을 겪었던 과거사를 감안할 때 논쟁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언급한 것처럼 그 자유한국당이 겉으로는 이 북한 핵폐기를 명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지지 결의안인데 지지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제목에서 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세균 의장께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지지 결의안을 제안하셔서 이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에 다 한번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회람이 돼서 전임 그 우원식 원내대표 체제에서 잠정 합의됐던 문안이 있었습니다. 그 문안의 첫 번째가 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지를 해나가고자 한다였는데요. 이 1번 항을 통째로 삭제를 한 안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지지 결의안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어떤 결의안이었던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 북핵 폐기 촉구안을 갖고 온 겁니다.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어와 가지고 지난 18일에 여야 교섭단체가 문서를 합의했던 이 지지안을 완전 다 무산시킨 것이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영원히 그 지지 결의안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한국당이 지금과 같이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고춧가루 뿌리고 협력은커녕 회방을 놓고 있는 이상은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은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면이 이제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사실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되잖아요. 네네. 그 새로운 국면에 뭐 뒤늦게 그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해봐야 사실 별 소용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비준 동의안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당의 행태를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마자 위장 평화쇼라고 했습니다. 깜짝 쇼라고 끊임없이 평가전화 했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반국가 단체와의 만남이라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폄훼를 했습니다. 우리 법률상 반국가 단체 이렇게 표현했죠.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고 정말 우리 온 결의와 전 세계가 잘 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이 마당에 반국가 단체의 만남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협력의 뜻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나저나 지난 토요일 그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 말이죠. 여당 지도부한테도 사전에 안 알려줬답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저는 극도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 북한 측에도 예의상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별로 서운하거나 섭섭한 건 없으시다? 그렇죠. 비밀이더라도 남북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고 중요하다? 그리고 또 만난 이후에 바로 알렸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또 언론인들과 질의응답도 받았고요. 아무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리부터 들어보죠. So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BTS. Thank you so much, Billboard Music Awards, for this precious award 2 years in a row. 이 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방탄소년단 소리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 당시 소감 말하는 그런 대목이고 뒤에는 이제 신곡인 페이크 러브인데 예. 유튜브에서 막 조회수가 1억 개씩 된다는 이제 그거죠. 예. 방탄소년단이 지난 18일 날 이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라는 이름의 앨범을 냈는데요. 이게 이제 빌보드의 앨범 주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이제 1위를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1등. 그렇죠.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입니다. 예. 지난해 9월 달에 7위를 기록했는데 바로 이제 6계단 쭉 올라간 그런 결과이고 이전까지 최고 기록 그건 이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핫 100이라는 이제 차트에서 이제 2위를 기록했는데 이건 이제 앨범이 아닌 개별곡들의 인기 차트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앨범으로 빌보드 200에서 1등. 그렇습니다. 그 순위는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CD 판매와 온라인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 이것을 이제 점수화해서 합산한 앨범 판매 지수로 순위를 계산한 건데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은 발매 후 24일까지 6일 동안 10만 장이 팔렸다고 하고요. 앨범에 수록된 11곡의 스트리밍 횟수 다 합치면 3억 9,10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4억 건에 육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특히 스트리밍 숫자가 이제 대단한 그런 수준인 건데 한 10년 새에 이 음악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이제 스트리밍으로 넘어왔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숫자라고 볼 수가 요즘 있고요. 음반은 잘 안 사죠. 그렇죠. 예. 또 일부 업계의 고민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특히 요즘 세대들이 앨범 전체를 다 듣는 경우가 특히 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가수들은 뭐 꼭 앨범을 내야 되는 거냐, 좀 짧은 걸로 내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 그때 뭐 소감 발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톱 소셜 아티스트 상 받을 때부터 1등 할지 몰라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그 소셜 아티스트 상이라는 게 이 소셜 미디어에서 각광받은 그런 아티스트에게 이제 수여되는 것이거든요. 예. 특히 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방탄소년단의 어떤 선전의 원천이다.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특히 그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방탄소년단이 좀 메이저 매체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 초창기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활동을 열심히 한 게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트위터에 이제 로그인하려고 트위터 화면을 들어가면 언제나 이제 메인 화면에 방탄소년단 트위터 계정이 뜨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팬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아이돌을 발굴하고 본인의 어떤 구매력을 동원해서 이 아이돌을 성장시키면서 함께하는 그런 서사에 이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말하는 이제 언더독 효과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이유도 지금 이제 톱 가수인데 과거에는 이게 대표적인 흑수저 가수였거든요. 인터넷에서 먼저 떠서 이제 팬들과 함께 성장한 케이스인데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셜 미디어 활동에 그 힘을 얻었다. 또 해외 시장을 아예 노리고 겨냥했다 등등해서 방탄소년단 이건 한류의 문법을 완전히 새로 썼다. 이렇게 지금 불리워지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한류 스타 그러면은 뭐 먼저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다음에 뭐 해외를 겨냥한 기획된 마케팅에 따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뭐 국내냐 국외냐 이걸 가리지 않고 SNS 중심으로 이제 팬덤이 형성된 게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팬들도 뭔가 한국 출신의 특별한 스타를 좋아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방탄소년단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갖고 이제 주류 팝스타를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점을 볼 때는 확실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도 변했고 방탄소년단의 실력도 그렇죠. 그만큼 뛰어나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번에 1등 했다고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문제 이것으로 계속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고 좀 시끌시끌한데요. 예. 지난 25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 의혹을 조사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이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또 특정한 재판들을 놓고 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 이런 것들이 담긴 문건이 확보가 됐다는 건데요. 오늘 이 특별조사단은 검찰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뭐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이 검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판사들을 사찰했다 이런 얘기들은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블랙리스트 있냐 없냐 뭐 관련해서요. 그렇죠. 근데 재판을 놓고 청와대랑 흥정을 했다? 이거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판결들을 쭉 보면은요, 뭐 과거사와 관련해서 국가 배상권 관련해서 이제 좀 제한을 하는 그런 판결들이거나 또 이제 통상임금의 소급 적용을 제한한 판결, 그리고 KTX 승무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판결들, 그리고 쌍용차 정리해고는 유효한 어떤 결정이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전교조의 법의 노조의 통보 효력이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걸 기각시킨 판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또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이제 법원의 대응이라든지 또 통합진보당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법원의 대응 이런 것들도 쭉 이제 리스트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2015년 7월에 작성된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이 이제 뭐 만만해 뭐 이런 거 얘기죠. 그다음에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런 좀 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도 나와서 이게 결국 이제 청와대와 어떤 거래를 하는 그런 대상이 됐다. 이렇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바라는 바와 좀 유사한 내지는 그쪽에 그렇죠. 유리한 그런 판결들을 법원이 하니까 청와대도 법원을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상고법원 도입 이 문제로 지금 보이는데요. 아하. 이 문건들을 보면은 이 2015년 3월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고법원 설치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8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 이 상고법원이 도입과 관련한 문건을 또 갖고 갔었다. 이런 점들이 파악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앞서의 재판 관련 문건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상고법원 설치가 안 되니까 11월 달에 작성된 문건을 보면 국정운영 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법권을 행사해서 청와대를 압박하자 이런 내용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하. 거기다가 이제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판사 개인 동향을 감시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랑 거래를 해보다가 안 되면 압박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완전히 판결이 예. 어떤 법에 의해 된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법원 행정처 관련 인사들은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입맛에 맞을 만한 내용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뭐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된 것이냐, 뭐 됐다면 어디까지 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받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특별조사단이 밝힌 바는 뚜렷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했고 이 거부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거나 또는 검찰 고발을 통해서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좀 사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누굽니까? 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목소리였는데요. 예. 오늘 이제 경찰에 소환이 됐죠. 들으신 대로 뭐 죄송하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다 이 혐의 이제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고 결과에 따라 신병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루어 볼 때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려있는 혐의가 뭡니까? 그동안 CCTV 영상도 나오고 이제 증언도 나와서 많은 논란이 된 이 갑질 문제죠. 경찰은 여기에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경찰은 또 2014년에 방금 말씀드린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 증축공사 관계자 그리고 2013년에 자택 리모델링할 당시의 작업 관계자 그리고 뭐 수행기사, 가사도우미,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 피해자 총 11명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명희 이사장이 가위나 화분 등의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 이렇게도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가위, 화분? 그렇죠. 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경찰이 이 정도까지 피해를 특정해서 밝힌 것은 결국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다. 이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혐의가 단순 폭행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등이 이제 작용했었는데 아하. 하지만 이병희 이사장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 혐의가 적용이 되면 이 구속영장이 이제 그 기각될 것이냐 이건 장담할 수 없는 대목이 되죠. 그런데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에도 애초에 경찰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려다가 못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무튼 조현아, 조현민 게다가 엄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배우 지망생인 이소윤 씨의 비공개 사진을 최초 유출했다는 남성 촬영자 2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2015년도에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을 해서 사진을 이제 찍었다고 하고요. 또 이 중 한 명은 유튜버 양예원 씨 촬영회에도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을 커뮤니티 회원과 교환하거나 또 돈을 받고 대신 찍어주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거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유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의 사진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 문제 제기된 게 이제 그 유튜버 양예원 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스튜디오 실장, 해당 스튜디오 실장이 그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한 논란거리였는데요. 이 카톡 내용이 뭔가 그 본인이 먼저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양예원 씨가 애초에 뭐 노출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겪었다라는 게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이 카톡 내용이 보도되자 경찰이 이례적으로 또 2차 가해를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스튜디오 실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을 경찰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라는 건데요. 양예원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게 메신저로 대화가 잘 안 풀리면 전화를 해서 회유나 협박을 한 이런 맥락이 있는데 이 메시지들에는 그런 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스튜디오 실장은 무슨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요? 지난해 11월에 비공개 촬영 모임을 하면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다고 하고요. 또 2008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적발이 됐었는데 이때는 기소유예 처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의 개인의 어떤 피해를 따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결국 비공개 사진을 찍고 동의 없이 공유하고 팔고 또 나중에 이걸로 뭐 사실상 협박을 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대목에 좀 주목을 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를 빨리 좀 진행을 해서 뭔가 이 엄벌에 처해가지고 이런 그 구조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정치인의 사생활 공개 논란 토론해 보는데요. 이걸 왜 잡았는지는 이해하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그 욕설 파일 공개에 대한 논란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그 욕설 파일을 자유한국당이 후보자 검증 시리즈 1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잖아요. 그 공개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최민희 전 의원. 이건 법적으로는 곤란한 문제 같아요. 곤란하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니까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이런 그 사인 간의 통화 내역을 그 공당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유튜브로 자유한국당이 업로드했던 게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뭐 옥소도스한 정통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장혜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모 언론에서 이 부분 공개했을 때는 법적으로 아마 공개하지 말라는 판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공개 여부를 놓고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당에다 법률 자문단 두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마도 법적인 지금 뭐 조치를 취했고 법원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지는 모릅니다만은 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 이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할 때는 이런 어떤 사인 간의 뭐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걸 공개도 된다는 쪽의 판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홈페이지에 올린 것 같고 이 부분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건 맞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언급한
정치인의 사생활, 정치인의 사적 어떤 뭐 통화, 뭐 사적인 SNS 주고받음 뭐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면 공개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그렇죠. 이런 논란은 되게 오랜 논란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바로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정치인의 사적 영역이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느냐 안 부합하느냐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그거? 근데 우선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의 욕설 음성 파일 공개하는 걸 보고 그렇다면 남경필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해서도 공개할 게 있으면 공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생활 영역의 후보 자격 검증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생활 영역의 후보 자격 검증은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가 있으면 뭐 그 검증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상대 후보인 남경필 후보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언론에 보도된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입에 올려야 될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검증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생활 검증의 원칙과 기준 잣대는 모든 후보에게 공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재명 공평해야 한다면 일단 공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공평하게 공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네거티브식 진흙탕 싸움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정책 검증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남경필 후보 쪽에서도 이제 뭐 테이프도 공개했고 저희 그 민주당의 후보 교체까지 요구했잖아요. 참 그랬죠. 그거는 정말 저는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 당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정책 검증으로 가자. 그래서 앞으로 진짜 정책 검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찬 씨는? 저는 우선 그 욕설 파일 제가 이번에 공개되면서 있다고만 들었지 실제로 재생은 안 해봤는데 이번에 들어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다고는 알았을 텐데 실제로 들어볼 기회는 또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우선은 많은 관심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 내용이 정말 뭐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내용들이지만 뭐 이재명 후보도 해명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가족 간의 전화 통화나 어떤 다툼만을 이유로 들었다면 이게 공공의 이익이다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걸 공개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을 샀을 것 같은데 이 통화 내용 중에 이재명 후보와 그 형인 이재선 씨 관련해서 뭐 대포폰이라던가 나눔 기획 등 공작금을 조성한 거 아니냐는 의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댓글을 도용한 건 아니냐는 의혹 등 단순히 가족 간의 다툼이라고 보기 힘든 어떤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 내용들이 어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유권자 알 권리에 부합한다 해서 공개를 결정했던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형수님에게 욕 썼다고 공개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 보면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기업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폭로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경필 후보가 이 아들 관련해서 마약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고 아들이 또 심지어 병역 관련해서 군대 복무 중에 문제를 일으켰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민들에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낱낱이 공개가 되었고 그 부분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짚고 넘어가려 한다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가 정책 대결이 정말 중요하고 공약 대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도덕성을 단순히 네거티브로 몰아서 검증하지 말고 덮고 넘어가자. 이건 또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덮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네거티브라고 무조건 안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할 때가 있다. 어차피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에 나올 정도의 정치인들이면 나중에 어떤 더 큰 선거든 더 큰 기회에서 다 이런 부분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참에 낱낱이 의혹 없이 본인들의 약점까지도 다 털고 가는 게 저는 무조건 저질스러운 네거티브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질스러운 네거티브 같습니다. 그리고 듣기도 싫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의 변화가 없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뭐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하여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를 이끌면서 행정을 책임지면서 했던 개혁적인 정책들 그리고 그 개혁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는 뚝심
뭐 당시에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뭐 지방 교부금 가지고 단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무엇인가 개혁 정책을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뚝심도 같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시장이 분당이나 뭐 이런 곳에서 지지받는 것을 보면 역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욕설을 누가 옹호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범법 행위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범법 행위가 검경에 의해서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다면 네. 그 또한 누가 그것을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경의 그 문재인 트윗 계정의 주인 문제라든지 뭐 고발된 게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는 신속하게 검경이 수사를 해서 내용을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혹이 일고 있는 이 수준으로 뭐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저는 남경필 후보가 먼저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을 자유한국당의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후보도 같이 공개해라 홈피에 사실 이런 요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려면 스스로가 네 왜냐하면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런 네거티브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예, 정책적으로 경기도를 어떻게 잘 이끄느냐를 토론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들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가와 만사성도 다 하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할 준비가 된 후보들만 있다면 정말 시민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보 간의 도덕성 문제가 계속 서로 있다면 결국은 이제 시민들은 고민 끝에 당을 보고 투표하게 되겠죠. 네. 오늘 이 토론에서도 최민희 전 의원과 장해찬 씨가 아주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최민희 전 의원은 정책이나 시정 운영만 주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장해찬 씨는 뭐 네거티브라고 해서 전부 나쁜 게 아니다. 자질 검증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 두 목소리가 계속 맞부딪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게 이 사안을 놓고 생각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지율 상으로 현재 여러 여론조사 지지율 상으로 이기고 있는 후보와 추격하고 있는 후보의 입장 차이도 있다고 보거든요. 부자 몸조심. 네,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오늘의 논란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시 기자협회에서 주최한 토론에 질문 마음에 안 든다고 불참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을 뭐 위해서 막 나서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네거티브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부자 몸조심하고 있는 이미 승리 굳히기 뭐 이런 쪽으로 들어선 게 아닌가 싶고. 잠깐만요. 질문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질문의 내용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성 질문이 많았고 다른 후보에 남경필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보,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남경필 후보는 우호적인 질문이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이거는 좀 균형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경필 후보는 현 도지사였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그 경기도 내에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편파적인 질문이 있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그 편파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쪽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면 사실 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 불참하게 된 것이지 뭐 질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불참했다 이런 표현은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반박까지 들었고 계속하세요. 요거는 뭐 오늘의 주제와는 좀 곁다리지만 짧게 정리하자면 저는 그 현 도지사 남경필 후보라고 해서 인천시 기자협회가 편파적으로 질문 구성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각 후보 따라 입장이 다른 부분이니까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차이가 있죠. 있는 것이고 지금 결국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어떤 사생활 논란, 도덕성 논란이 국민의 정말 알 권리에 부합되는가, 뭐 선거에 유권자의 공공이익에 부합되는가 그 논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뭐 유럽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예를 들면서 거기서는 지금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좀 사생활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진 않잖아요. 불륜 상대 어떤 사람과 결혼까지 했죠. 그렇죠. 뭐 그리고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었었다고 하고 뭐 지금의 영부인이 그런 논란이 있는데 유부녀였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이 공개되고 나서 그 나라 특성에 맞게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뭐 우리가 지금 언론이나 정치 전개에서 도덕성을 보지 마라, 정책을 먼저 봐라 이렇게 주문하듯이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공개할 건 다 공개하고
국민들이 도덕성을 더 중점을 두고 본다면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제 좀 우리가 좀 자유주의 문화가 더 많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프랑스처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판단하면 그거는 그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지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게 네거티브가 좀 더 많은 후보다 보니까 이 네거티브나 이런 사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책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것은 마치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그 어떤 후보의 사생활을 검증한다고 했을 때 검증의 방식이 문제된 거잖아요. 이 녹음 파일은 4년 전부터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그 4년 전부터 돌아다닐 때 그 SNS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인 간에 있었던 사실을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선거 전략으로 아주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홈피에 이 녹음 파일을 업로드한 거 아닙니까? 검증 그러니까 시리즈 1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네거티브로 지방선거를 이끌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옳으냐. 이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 검증을 하면서 예를 들면 언론이 그 부담을 지면서 음성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당이 네거티브를 아주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택하는 게 이게 맞냐. 지금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네거티브가 사실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하고 부시가 붙었을 때 그 부시가 주로 빌 클린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마리화나 문제도 있었고 과거에 뭐 여성 문제도 있었고 이런 네거티브를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빌 클린턴이 당선이 되거든요. 만 46세에.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이제 절대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진영에서 네거티브를 세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네거티브라는 것 자체가 궁여지책이기 때문에 효과도 없고 이게 결국은 정치판을 흐트러뜨리고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만 조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정치 문화나 정치 발전에는 역행하는 건 틀림없잖아요. 네거티브가. 저는 왜 언론에서 이것을 안 하고 공당이 총대를 매게 됐느냐, 십자가를 지게 됐느냐. 뭐 십자가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총대라고 하겠습니다. 총대를 매게 됐느냐. 네. 뭐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에서는 현재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또 대통령 국정 지지율 높은 상황에서 언론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옛날처럼 날카롭게 검증의 칼날을 세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당이라도 나서서 유권자들의 알 거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변하고 있고요. 또 2차 시리즈가 이제 대전시장 후보죠.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병역 문제입니다. 발가락 일부러 훼손시켜서 군대 안 갔다는 주장인데 이 허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발가락이 언제 훼손됐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냥 사고라고만 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훼손시킨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사고가 언제 어떤 경위로 났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언론이 날카롭게 이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당연히 상대하는 공당에서라도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물어보는 거고 그게 기름에 불을 붙이면 그때서야 이제 언론들도 또 나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언론이 먼저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오히려 지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서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제대로 검증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공당이 언론보다 먼저 나서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건 제가 한 대목만 그 대전시장 후보의 경우는 조금 논외로 하고 지금 이재명 시장 또 남경필 지사 그 아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욕설 뭐 이런 얘기들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새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 다룬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자면?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너무 속보이는 네거티브인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음성 파일이 4년 전 거라니까요. 그리고 돌 만큼 다 돌았고 들을 사람 거의 다 들었고 그래서 평가도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남경필 후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뭐
뭐 연정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속보이는 전략이라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민희 전 의원께서도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라 하더라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도덕성 검증, 자질 검증에 뭐가 있으면 그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데 그게 공평했으면 좋겠다. 모든 후보에게.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당 차원에서 네거티브를 뭐 1탄, 2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진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하라 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인데. 저는 지금 이 네거티브가 좀 안 공평해 보이는 게 뭐 남경필 후보 아들 논란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평소 SNS 상에서나 이런 식의 상당히 네거티브로 활용되기 좋은 과격한 발언들 많이 하셨고 그만한 네거티브 건덕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 네거티브 의혹이 불거지는 거라 보고요. 4년 전에 다 돌았다고 했지만 언론에서 공개했을 때 어쨌든 가처분 금지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서 불법적인 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있다고 어떤 내용인지만 알았지 실제로 육성 파일은 처음 들어봤고 그만한 관심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4년 전이랄 거라서 이미 다 관심이 식은 주제였다면 이 자유한국당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트래픽이 몰렸겠어요. 분명히 이 녹취록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시킨 것이고요. 공당에서 왜 이렇게 시리즈로 네거티브를 준비를 하느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정치에서 가장 크게 내세웠던 무기가 도덕적인 우월성이나 정의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덕적 우월성을 무기로 내세웠던 정당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냐 그렇게 그거죠? 도덕적인 척 했으면서 뭐 여러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도 있지만 인사 문제나 이런 후보들의 어떤 병역 문제, 사생활 문제, 도덕 문제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들이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그 최민희 전 의원은 이게 근데 별로 판을 흔드는 효과도 없다라고 했는데 효과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저는 그 민심의 기저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1주차에 뭐 다음 주에 바로 여론조사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입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퍼져나가면 영향을 미친다.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공당이 나선 게 이게 별로 화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건 SNS 상에서 충분히 돌았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죠. 이게 새롭지를 않은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뭐 정치인이 품위 있는 말을 써라.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네거티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도덕적 인척했다는데 저희 도덕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 도덕적 평균 수준은 민주당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리가 터졌을 때 액수도 알겠습니다. 뭐 엄청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희찬 씨도 마지막 짧게 한 말씀. 뭐 저는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요. 2004년도 열린우리당이 친일 청산법 통과시켰는데 막상 통과시키고 보니까 당시 국회의장이던 신기남 의원 아버지 일본 헌병이어서 의장직 사퇴하고 줄줄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친일 관련 논란으로서 의장이었던가요? 네, 막 이렇게 국회의장? 묶였었거든요. 아니, 당의장.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경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 그러니까 더 훌륭하죠. 도덕성을 무기로 내세울수록 그만큼 도덕성 검증에 더 날카롭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네, 전략적인 저질 네거티브 공세이고 효과도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자질 검증상 필요한 일이고 민심의 저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오늘 두 분의 목소리 함께 들어봤네요.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